법정 시한도 넘겼고요. 정기국회 내 처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후속 조치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지 여야의 수싸움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일단은 야당이 어제 처리를 했고요. 오늘 여야 협상, 예산안 협상 안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예.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서로의 이익만을, 네. 서로의 주장만을 또 고집할 것이다. 예. 그 예상대로 된 건 참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네. 자, 이대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여야 뭐 어디 쪽에 더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뭐 가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지금 국회는 없는 거고 민생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국회 해산,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환을 할 수 있는 국민 심판권이 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추후에라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김영준 교수님은 야당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탄핵소추안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무게중심이 탄핵 소추에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뭐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됐지만은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뭐 전무한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분 쌓기용으로 해임 건의안을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애석하게도 이런 해임 건의안이 저도 의회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공휴일 날 예. 원포인트, 무슨 원포인트?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서 본회의 원포인트를 한다? 이게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김진표 의장은 15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어요. 15일 날은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이 15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두 가지 면에서 야당이 조금 저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경찰 조사 중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잘못이 일어나면은 그때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미리 해임을 해놓고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분명히 난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내고 표결시켜서 결국은 관철시켰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 다른 예를 들어서 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다른 데 있다. 목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여러 건 무슨 가지죠.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탄핵 소추에 무게감을 두는 것도 하나가 네,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은 민주당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의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해임 건의안을 부결하면,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그러면 민주당 수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쌓기용으로 이거를 해임 건의안을 카드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의 성격을 가질 때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이상민 장관 이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이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 의견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 정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이
행적에 대해서 파악이 됐다면 예. 저는 거치 표명은 이미 진작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책임을 지라가 아니라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 거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을 한다고 해서 방탄이 될까요? 저는 어림도 없는 일이고 그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당히 자기를 소명할 때나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고 간에 이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과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장관이요. 출근길 취재진의 질의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일단 어제는 이제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이게 우리 YTN 취재진에게는 무대응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뭐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따른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는데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방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할 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법률을 위반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켜야 될 법률적인 걸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판단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묻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에서 그것이 나왔다든지 그건 분명히 되지만 일체 지금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법률을 위반했다고 저는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는 법률이 위배됐을 때만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자락을 깔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치적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방탄이냐 방탄이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 하나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왜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예. 두 번의 지금 장관 행건의안이 있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야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가지고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이례적이고 헌정사 최초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뭐 국민의힘이 봅니까? 결국 국민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저 민주당이 굉장히 좀 숙고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강대강으로 좀 충돌하고 있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정책 실익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의 정치적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저는 그 실익이라는 것이 예.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실익 그런 실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뭐 이태원 국정조사도 있고 좀 더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실익을 노리는 건 있겠죠. 또 네. 하나는 저는 예산안은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잘하는 게 없고 국민의힘도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예. 저는 양비론이라는 걸 경계해야 되지만 네. 결국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의견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이 다수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좀 참고를 할 내용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예.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면은 받아들일 만한 좀 합리적이다. 그게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저는 다른 이유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법인세 인하, 감세와 관련된 이유도 아닐 테고 또는 대통령실 이전도 아닐 테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폐도 아닐 테고 지금 현수막에 내걸 그 쪽지 예산, 예. 그 국회의원들의 지역 예산, 그 총선 대비용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국민들은 이미 압니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나 기재부에서 다 숫자를 맞춘 겁니다. 소소위에서. 그리고 예. 대부분의 예산은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예. 그중에서 일부를 조정하면 될 일인데 서로의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 배종찬 소장이 데이터 전문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를 평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정말 뭔가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야당은 초부자 감세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예산을 5조 원 정도는 좀 깎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더 이상 깎을 수 없다. 경제 활성화, 경기 활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좀 더 깎아줘야 한다. 3조 원 넘게는 못 깎겠다. 이렇게 하면서 맞서고 있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은 속내는 다른 데 있다. 네. 네, 총선 대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아마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우리가 네. 예산결산 특별위에는 50명으로 돼 있고요. 네. 개수조정소위가 있고 또 거기에 소소위가 있어요. 그 소소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지금 기록으로 안 남기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거는 지금 속기록을 통해서 기록화돼 있거든요. 네. 그럼 왜 소소위에서는 그런 거를 안 남겨놓냐는 거예요. 그것도 남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인정하지 않게끔 한다. 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를 완전 깜깜이 하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배수정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저는 그래서 15일 날 협상안이 다 해결될 거라고 네.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이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늦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좀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자 법인세를 25% 22%를 인하했을 때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느 계층이 얼마만큼 이득을 보는지 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다만 흥미로운 것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내세운 그 서민 감세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감세는 하는데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목적인 용이라고 보는 게요. 영국의 보수당이 감세를 얘기를 하는데 서민 감세를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해서 서민 감세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중견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그리고 서민들의 소득세를 낮춰주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집권 여당과 민주당, 야당이 예.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한 대립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야 되지 않고 저렇게 공방을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15일 날 예산안 처리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안 예. 한다고 한다면 저 국회에 대한 무용론이 다시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15일은 알겠습니다. 받으셔야 되겠죠. 15일이 예. 중요한 이유는 미국 연준도 15일 날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는데 지금 빅스텝 0.5 BP가 유력해지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산도 못 지키는 국가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기준금리 알겠습니다. 차, 예금금리 차까지도 미국이 환율차가 발생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갈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이라도 적어도 우리 정도 크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15일 통과돼야죠. 알겠습니다. 뭐 50bp 정도, 0.5%포인트 네.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분 모두 15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 회의만 처리될 때는 통과됐을 때는 대통령실이 바로 다음 날 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근데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처리됐는데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당분간 무대응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론의 부담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분석할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해보죠, 대통령 뭐. 지지율도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네. 예, 잠깐 보고서 결과에서는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바로 예. 보시면 좋을 것이 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 대응을 잘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춤한 결과, 물론 모든 조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결과 나오는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대목도 있다. 예. 그게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치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38.9%까지 올라갔던 거의 40%에 임박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이유는 이제 이상민 장관 이슈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무대응을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내세울 것은 또 법과 원칙일 겁니다. 아까 예. 김현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조치할 거다. 음.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이 사퇴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정부는 더 강경 대응을 할 거예요. 아. 왜 야당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또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올라가던 차에
지금 이상민 장관 이슈는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이슈인 거죠. 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예. 예산안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아. 만약에 예. 지금 즉각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야당은 탄핵 소추안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15일 전까지는 어떠한 표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네.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그래도 대통령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보통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는데 조사 이후로. 지금 조사가 안 끝났잖아요. 예. 조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뭐 국회가 해임 건의안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현 정부로서는 예산안이 통과 굉장히 절박하다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핵관 네. 중에 이제 장제원 의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이제 이선에 물러나 있다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의 조사는 안 될 사안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떨지를 보수청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묻자면 지금 장제원 의원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정조사는 합의의 조사는 안 될 사안이다. 그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해임 건의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탄핵 소추권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화부동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제원 의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상민 장관 사퇴에 반대입니다.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나름 읽었다고 판단한 장제원 의원의 행동이겠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마저도 권은희 의원이 해임 건의안에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 사람 아니라고 본다. 예. 그러면 이런 일련의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보면은 네.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사퇴시킬 추호의 의향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장제원 의원이 한 이야기는 원래 국민의힘은요.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조사 후에 국정조사 여부는 추후에 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전격적으로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합의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이 좀 있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 총사령탑이잖아요. 네. 만약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야 3당이 공조해서 단독으로 국정조사 하겠죠. 네, 그때 단독으로 국정조사 안도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차피 국정조사는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면 그걸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방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도 지금 국정조사위원들 다 지금 사퇴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나요? 지금 단독으로도 야당 단독으로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은 훨씬 이전에 같은 일이 반복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걸 넘어서서 국회 과정, 의회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말씀드려 넘겼고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도 지금 무산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 모두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지금 최대 지각 처리라는 이런 불명예 없애고 반드시 15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시고 계신데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열면 서민 감세, 무슨 초부자 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에게 서민들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오늘 이 통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법인세 낮추면 60-70%의 이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 하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 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오늘 여야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일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목요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요. 25%인데 국민의힘은 22%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뭐 정치라는 거는 뭐 협상을 예.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면 법인세를 낮추는 데 대한 배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 있고 지금 수출이 석 달째 지금 감소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활동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 200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상황과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면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우선권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부자 감세에 의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2024년도 총선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만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자신들이 5년 전에 정권 잡고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고 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살아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성을 안 하죠? 예. 그러면서 봤을 때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도 다 수첩이 있어요. 네. 다 적어 놓습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 이런 지금 말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12월 2일 날 예산안을 통과하라고 만들어놨죠? 최소한도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각 분야에서 빠르게 1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처럼 뭐 다 끝나고 나서 12월 30일 끝나고 나서 재종소리 듣고 그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비정상적이죠. 이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내년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 감세를 좀 줄이고 그리고 서민들 감세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법인세 감세가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신기업 정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5%가 22%가 되면 기업은 훨씬 운신의 폭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의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 국가 채무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버틸만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뭐 200% 300%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얼마 지금 누적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870조 원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늘어났고 1년에 이 가계부채 채무로 들어가는 이자액만 80조 원입니다. 1년에. 예. 이게 전체 소비의 한 10%를 차지하거든요. 기업이 지금 더 뼈 때릴 정도로 아플까요? 자영업청일까요? 예. 자영업청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청에 대한 대책이 그럼 뭐가 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도 참 아쉬운 건 뭐냐? 이럴 때 자영업청을 위한 세제 혜택은 뭐가 있을까? 네. 이걸 사실 더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여론상으로도 더 기가 솔깃해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이 법인세여서요. 관련해서 두 분 의견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특별사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성탄절 특사, 신년 특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별사면 단행될 것인데 사면 복권까지 된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은 안 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라고 아,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왜 사면을 하죠? 그 사면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네. 상투적이지만 사면 복권. 사면 복권이죠. 복권하고 예. 국민 통합에 가자고 한다면 그럼 누구는 사면만 시켜주고 누구는 사면 복권 시켜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5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 이왕 하려면 통큰 차원에서 더 하나는 사면 자체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면권 제도가 있는 한 그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그러면 사면권을 왜 둡니까? 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네. 여야 모두에게 통큰 나름대로의 그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순수로 간다고 한다면 예, 예. 저는 뭐 막판에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까지도 할 가능성이 그렇군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만약에 합니다. 이 김경수 전 네. 지사가 복권이
안 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더라고요. 저는 복권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은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예. 정치적으로 일단은 이 대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의 파괴력, 친문 가장 그렇습니까? 부각될 수 있는 예. 주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저는 법적인 이유로 편면적으로는 복권을 안 할 것 같아요. 드루킹.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분명히 부합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상황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도 사면을 해야 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적어도 대선이나 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복권은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는 네. 말씀이 맞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동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